아, 안녕하십니까. HLB 대표이사 진양곤입니다. 일념통합, 아시다시피 정신을 집중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언젠가 서산대사가 남겼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기도 굳센 의지를 가지고 머리를 들이밀면 무쇠도 능히 뚫으리라. 아시다시피 신약 후보 물질이 신약으로 탄생할 확률은 5,000분의 1, 그리고 항암 신약의 경우 10,000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즉, 10,000개의 후보 물질 중 단 하나가 항암 신약으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HLB가 10,000분의 1 확률에 도달한 이야기, 그리고 모기가 한마음으로 의지를 모아서 머리를 들이밀어 무쇠를 뚫어온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2008년 신약 개발 사업을 시작한 HLB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이오 사업들입니다. 비임상 CRO와 신약 개발 및 의약품 제조, 유통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한 합성 신약과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의료기기와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바이오의 전주기를 진단 예방 치료라고 한다면 진단과 치료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현재 간암 1차, 선낭암 1차, 위암 3, 4차, 위암 2차, 대장암 3차, 교모세포종, 메르켈 세포암, 그리고 신경성 각막염 등 다수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신약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 HLB 그룹 내에는 리보세라닙을 필두로 한 다양한 항암 신약 후보 물질도 있지만 리보세라닙 그 다음을 준비하는 강력한 미래형 파이프라인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티, 장기 지속형 주사제, 그리고 AI, 딥러닝 기반의 신약 개발 솔루션입니다. 첫째, HLB의 미국 자회사인 베리스모 테라피틱스가 개발 중인 세포치료제 카티입니다. 베리스모의 카티는 NK 세포에 주로 발현되는 수용체를 암세포 살상 능력 있는 T세포에 삽입시킨 차세대 카티입니다. 기존의 카 구조와 다르게 인간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수용체 구조와 흡사해서 안전성과 효능 면에서 기존의 카티를 대단히 뛰어넘습니다. 킴리아를 개발한 펜실베니아 연구팀과 함께 차세대 카티 이 기술을 고용암으로 확장시키는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HLB 그룹 내에 그룹이 보유한 강력한 미래형 파이프라인,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입니다. 사실 저희가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있다 보니까 그룹 내에 있는 많은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사실 인지 속에서 매몰되어 있는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저희 HLB 제약이 보유한 플랫폼 기술입니다. 2017년 개발을 시작한 이래 현재 혈전증 치료인 엘리키스 아픽사반이죠. 그걸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키스 아픽사반은 한 해 2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압도적인 블록버스터 약물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2회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기술은 1회 주사만으로 한 달 이상의 약효기간이 지속되기에 환자의 편의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또한 엘리키스로 인한 위장관 출혈 등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엘리키스를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벌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출원이 아니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키스를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할 수 있는 회사는 저희 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엘리키스를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는 이 기술이 기대만큼의 성과가 나온다면 지금 조금 이따 얘기할 리보세라닙의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저희는 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질병을 대상으로 한 적응증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그중 주목할 부분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비만과 당뇨 환자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입니다. 개발 주체인 HLB 제약은 자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GLP-1 유사체를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녹는 고분자 미립구에 넣어서 약효의 지속성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저희 기술은 미립자 구조가 아주 고른 크기이고, 그리고 표면 구조의 완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사제의 방출이 주기적으로 정확합니다. 품질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매일 주사해야 되는 싹센다나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해야 되는 위고비를 저희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탑재를 한다면 환자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부작용은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보유한 세 번째 강력한 미래형 파이프라인은 AI와 딥러닝 기반의 신약 개발 솔루션 기업인 파미노젠입니다. 현재 IPO를 준비 중인 저희 자회사인데요. 이 파미노젠이 보유한 AI 플랫폼은 세계 최대 규모인 4천억 건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4천억 건의 빅데이터 안에는 신약 예비 화합물, 질환 유전자, 생체 내 단백질 등 약 18조 개의 생화학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연코 AI 신약 개발 회사로서는 최대 용량의 빅데이터와 최고의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는 평가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1, 2, 3세대 항암제와 함께 다양한 미래형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어서 리보세라님 그 다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적응증을 대상으로 신약 등을 개발하다 보니 저희 HLB 그룹 내에는 많은 전문 인력들이 연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199명, R&D 인력만 199명에 이릅니다. 저희가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이 가치사슬 속에서 각자의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네트워크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어리 떼가 상어에 대응하는 방법은 떼지어 다녀서 모양을 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저희 같은 신생, 후발, 그렇지만 글로벌 빅파마를 꿈꾸는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통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약학과, 병리학과, 생화학과, 그다음에 약물 전달, 다양한 것들을 전공하면서 경험하고 배운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트워크 있지 않겠습니까? 은사들이 뭘 20, 30년 동안 연구했는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꾸준히 서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거 우리 과거의 은사님이 하셨던 건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던데, 이런 얘기를 나누자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이름하여 저희가 HLB 바이오 에코시스템 HBS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한 5개월 전이네요. HBS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목적으로 제1회 HLB 바이오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저희가 의도한 그 수십 배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많은 연구원들이, 저희 HLB 소속 연구원들이 모여서 서로의 개발 경험들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과 신약의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내년 5월에는 저희가 글로벌 항암제를 출시한 이후에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제2회 HLB 바이오 포럼이 개최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기가 의지를 모아서 머리를 들이밀어 무쇠를 뚫어온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간암 1차 치료제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숫자의 윗줄은 1년간 암 환자 발생하는 수, 그리고 윗줄의 오른쪽은 1년간 암 환자로 사망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아랫줄의 왼쪽은 1년간 간암 환자 신규 발생 수, 오른쪽은 간암 환자로 1년간 사망하는 환자의 수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35분 동안
전 세계에서 128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661명이 암으로 사망합니다. 이 짧은 제 발표 시간 35분 동안 60명의 간암 환자가 발생하고 약 55명이 간암으로 사망합니다.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타투 항암제를 개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신약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의미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HLB도 이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글로벌 간암 임상 3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인 캄넬리주막과 저희 리보세라닙을 병용으로 하여서 2019년에서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세계 13개국 121개 병원 5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허가 약물인 소라페닙, 상품명 넥사바죠. 소라페닙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1차 유효성 지표는 전체 생존기간, 무위험 생존기간, 그리고 2차 유효성 지표로는 객관적 반응률을 선정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보셨다시피 3상 결과 1차, 2차 유효성 지표로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특히 저희 임상 결과에서 주목할 부분, 그리고 전 세계 학회가 주목한 부분은 저희 임상 결과가 보여준 환자의 생존 기간이었습니다. 간암 치료제 개발 역사상 가장 긴 22.1개월에 도달한 것이며 생존 기간 20개월을 넘은 첫 사례이다 보니 세계적인 간암 권위자들이 저희에게 각종 학회에서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탁월한 임상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지난 5월에 FDA에 신약 허가 신청, 즉 NDA를 하였고 7월에는 FDA의 이견 없이 NDA 파일링, 즉 본심사로 진입하였습니다. 8월에는 리보세라닙 완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실사가 완료되었고 지금까지는 지극히 원활하게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항서제약의 캄넬리주맙 생산 공장 실사 CMC 실사가 완료가 되면 FDA 행정 일정상 늦어도 내년 5월 중순 이내에는 신약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던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지만 오늘은 간암 치료제 하나만 놓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 실제 글로벌 항암제로 출시된다면, 즉 만분의 1 확률을 뚫고 신약으로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사실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바이오 제약 산업 역사상 항암 신약을 개발해서 그 회사가 어떤 구조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경험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많은 저희가 조사를 해봤고 거기에 대한 추정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무쇠를 뚫은 모기라면 더 이상 모기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간암 치료제가 가져올 매출과 수익 구조, 그리고 기업 가치에 대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보시면 신약 개발의 길이 대단히 험난한 길이지만 대한민국 바이오가 가야 될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신약의 매출은 대충 이러한 변수들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 이제 간암 치료제니까 전 세계 간암 환자 수 중에 투약이 가능한, 저희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환자의 수, 시장 규모가 되겠지요. 그리고 투약 기간, 약가, 시장 점유율, 이게 매출을 이루는 중요한 변수들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투약 가능 환자 수하고 투약 기간은 이미 여러 통계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용하면 근사치가 될 거고요. 약가는 저희가 산정하는 거라서 통제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암 치료제가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매출과 수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됩니다. 저희는 50% 시장 점유율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봄에 시판이 된다면 시판 후 3년이 되는 시점인 2027년에, 이 자료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2027년에 2조 4천억의 매출과 2조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합니다. 그리고 피크 세일이 될 2029년, 시판 후 5년 후가 되겠죠. 그때는 3조 이상의 매출에 2조 6천억 이상, 2조 7천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전망합니다. 이러한 손익 전망을 기초로 한 저희 HLB의 순현재 가치는 17조 원에 이릅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추정만 한 것이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중 2개의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에겐 경험치가 없으니까요. 아시다시피 에자이와 베이진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신약 개발 회사의 기업 가치 변화는 대체로 보면 유사한 흐름을 보입니다.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한 시점이나 아니면 중요한 임상 모멘텀을 지났을 경우에 그때 아주 민감한 흐름을 보입니다. 저희 회사도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의 결정적인 모멘텀은 신약 허가입니다. 신약 허가로 벌어들일 기대 수익,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제약업계에 그 신약이 명함을 내밈으로써 이제 다양한 약들과 이렇게 병용도 되고 그런 확장성들이 한 시점에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것이죠. 2018년 일본의 에자이가 렌비마로 신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8조까지 시가총액이 상승했습니다. 2018년도는 저희가 위암 3상을 거의 마칠 시점, 그러니까 저희보다 에자이는 한 1년 정도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이진의 경우 3상 시작부터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신약 허가를 받기 전, 여기 신약 허가를 받기 전 시가총액이 약 5.7조에서 신약 허가를 받은 이후 2년간 48조까지 시가총액이 상승했습니다. 저희가 신약 허가를 받게 되면 이 에자이와 베이진의 사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시면 임상 단계를 높여가면서 기대감을 높였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 가치의 변화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신약 허가를 받고 시가총액이 수직 상승한 그런 경향성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HLB의 경우 글로벌 임상 3상이 종료한 시점보다 지금의 시가총액이 너무나 이례적이게도 40%나 하락해 있는 시점입니다. 둘째, HLB가 타깃으로 하고 있는 지금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이 워낙 크고 그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이 앞에 2 사례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만간 저희 회사는 그 전에 HLB와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전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년 90명 환자가 발생하고 매년 83만 명이 사망하는 간암은 사망률 기준으로 해서 세계 3위, 시장 규모로 세계 5위의 암입니다. 먼저 간암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에 소라페닙, 넥사바죠. 간암 치료제로 첫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라페닙, 신규 승인된 소라페닙을 대조군으로 해서 많은 임상들이 진행됐으나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라페닙이 10년간 간암 치료제 시장을 독주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8년 소라페닙 허가받은 딱 10년 후인 2018년에 일본의 에자이가 렌비마를 승인받게 됩니다. 그것도 소라페닙 대비해서 약효의 우월성을 입증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열등성을 증명하겠다는 임상 목표를 정해서 임상을 성공하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자이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인 2020년에 로슈가 티센트릭과 아바스틴 병용으로 해서 간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작년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 임주도 병용이 신규 승인받게 됩니다. 이로써 현재 승인을 받은 약물은 소라페닙, 렌바티닙, 그다음에 아테베바 병용, 임핀지 임주도 병용 4개의 약물이 있고, 저희가 승인을 받게 된다면 간암 치료제에서 5번째 약물이 됩니다. 그중 현재 로슈의 아테베바라고 하는 그 병용 약물이 시장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임핀지 임주도가 15%, 소라페닙이 나머지 시장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간암 치료제 시장에서 HLB가 50% 시장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약물이 현재 간암 치료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로슈의 약물을 능가하는 베스트 인 클래스 약물, 즉 가장 많이 선택받는 약물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임상 데이터들입니다. 이 부분은 세계 간암의 KOL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의사들이 결국은 저희 약물을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희 약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의 생존 기간을 최대로 연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 기능 저하, 그러니까 이제 간암이 걸리면 간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간 기능 저하된 환자에게도 저희 약물은 동일하게 효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 저희 약은 출혈 고위험 환자에게도 투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희 약은 발병 원인과 무관하게 모든 그 간암 발병 원인에 동일하게 약효가 작동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항암제를 고려하는 첫 번째 기준은 뭐니 해도 결국은 환자의 생존 기간입니다. 암 환자에 있어서 1개월의 생존 기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기존 승인 약물 4개, 그리고 저희 약물의 4가지, 기존 약물 승인받은 약물 4개와 저희 약물의 환자 생존 기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물이 압도적입니다. 그렇게 각종 학회에서 저희 항암제에 대해서 극찬을 못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 점유율 30%를 점유하고 있는 이 약물에 대비해서 저희가 거의 3개월이나 환자 생존 기간이 길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간암 환자가 왔을 때 저희 약을 선택하게 될 저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환자들은 간암이 계속 될수록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간 기능이 악화된 환자에게도 약물이 동등하게 듣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임상 결과가 보여주는 건 그렇습니다. 시장을 석권하는 경쟁 약물은 간 기능이 떨어졌을 환자에 대해서는 약효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약물은 간 기능이 저하 전이나 후나 약효가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는 임상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란세츠에 최근에 다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간 기능이 조금 저하된 환자이든 많이 저하된 환자에게든 똑같은 약효가 적용이 되는 것, 동등한 약효가 나타나는 것, 의사들이 저희 약물을 선택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시장 1위 약물인 아테베바가 70%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서 지난해 승인받은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 임주도 병용이 어떻게 후발주자면서 생존 기간이 로슈보다 3개월이나 적은데 출시 1년 만에 15%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1위 약물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부작용, 위장관 출혈 문제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1위 회사의 결정적인 약물 부작용이 위장관 출혈 등 심각한 출혈 문제이거든요. 약물을 저희가 처음 투입했을 때 약물의 농도가 100이라고 하면 그 약물의 농도가 반으로 떨어지는 반감기는 부작용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1위 약물의 아바스틴의 반감기는 20일입니다.
즉 오늘 약물을 투입하면 20일 정도가 지나도 내 체에는 원래 약물의 50% 농도가 남아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환자에게 위장관 출혈이 나타났다. 수습하기 어려워집니다. 약물이 체내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1위 약물의 경우에 항암제 투여 전에 이 환자가 위장관 출혈이 없겠는지 내시경 검사라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FDA는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굉장히 불편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이 약이 압도적인 1위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환자의 생존 기간을 지금까지 가장 길게 19.2개월까지 연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환자 생존 연장 기간은 22.1개월입니다. 저희는 위장관 출혈 문제가 거의 없고, 그리고 약물 반감기가 11시간, 1위 약물의 4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약간의 출혈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투약을 중단하면 되고, 왜냐하면 11시간 후면 약물이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니까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약은 간암의 발병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즉 B형 간염에 의한 간암이든 C형 간염에 의한 간암이든 비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한 것이든 약이 동등하게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경쟁 약물들은 어떠한 발병 원인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저희 약을 선택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1975년도에 설립되어서 48년의 역사를 가진 HLB는 훗날 돌아보면 아마 간암치료제 허가 전과 후로 구분이 될 것입니다. 간암치료제 승인은 아마도 저희 HLB의 기업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텐데요. 세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말씀드렸던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압도적으로 국내 1위의 확실한 신약 개발 회사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 저희는 2027년 13년 차에 2조 5천억의 매출과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전망합니다. 기존 메이저 제약기업들이 보유한 약물들이 있죠. 저희가 그전에 신약 후보 물질이었던 것과 신약이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관점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신약으로 승인받은 약물과 한번 병용으로 해보자 라는 그런 병용 임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약을 가지고, 리보세랄을 가지고 중국의 항서제약이 10수년 동안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 왔고, 그게 이미 3상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저희가 간암 치료제 승인을 토대로 벌어들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이 3상 단계에 있는 6개 적응증을 바로 글로벌 3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포텐셜의 확장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기업 가치의 압도적인 변화, 큰 변화, 그리고 시가총액의 상승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배가 큰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그걸 뚫고 가는 최고의 방법은 피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풍랑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풍랑 속으로 돌진하면서 어려움을 헤쳐왔습니다. 그렇게 리보세라님을 개발하다 보니 어느새 16년의 세월이 흘렀고요. 누군가가 저에게 16년의 신약 개발 역사를 하나로 정리하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말이 조롱과 비아냥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중요한 의사결정 때마다 일부 전문가들과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저희를 향해서 조롱과 비아냥을 했습니다. 절대 안 될 거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빗방울이 로키 산맥에 떨어지면 1cm 정도 차이로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갈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의사결정들이 인생에 있어서, 기업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 16년의 여정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결정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많은 바이오 기업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신약 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크게 의사결정에 고민했던 건 이 네 가지였습니다. 신약 개발을 직접 할까? 라이센스 아웃이 최선의 길일까? 원프로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리고 글로벌 전문가의 합류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고민은 신약 개발을 직접 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HLB의 전신은 현대라이프보트로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제가 아직도 여전히 경영자로서 많은 걸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모호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연 그분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하셨을까 그렇게 이입해보는 과정을 좀 거칩니다. 신약 카피약 제조가 아닌 신약 개발의 길로 나가게 된 이유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부 전문가들은 라이센스 아웃이 최고의 길이다. 그게 복음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하지 않고 끝까지 신약 개발의 길로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심한 조롱과 비아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의 삼성처럼 자동차의 현대처럼 신약에서 HLB 이름 석자를 남기겠다는데 격려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조롱과 비아냥을 하느냐? 결국은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라이센스 아웃 하자는 것이었죠. 저는 좀 전 간암치료제 시장 전망에서 저희가 신약 승인을 받게 될 경우에 3년 내 2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했습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서진석 의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4년 임기의 글로벌 CEO가 저희 약을 끝까지 책임지고 돈을 들여서 했을까요? 저희 약은 특허가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약물 전달학 전공인 사람이 저희 약을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는데 다른 전공한 사람이 CEO로 했다. 저희가 선택의 범위 내에 들 수 있을까요? 비오기만 기다려야 되는 천수답 기업을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라이센스 아웃이 아니라 신약 개발 완수의 길 HLB 웨이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아차하고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건 한 프로덕트로 원샷 원킬을 꿈꾸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성공률 5,000분의 1, 만분의 1인데 신약 개발 회사가 하나의 약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무모한 것이죠. 그때 경험을 토대로 저희는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신약 개발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글로벌 전문가의 합류입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저희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순간은 글로벌 수준의 신약 개발 전문가들이 합류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 전문가들과 FDA 출신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합류는 저희 신약 개발의 능력과 수준을 굉장히 끌어올렸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약은 아무나 하나라고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었던 저희가 각종 세계 학회에 나갈 때마다 세계적인 간암 권위자들로부터 이러한 극찬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엘레바 임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세계적인 간암 권위자들이 와서 저희 부스에 와서 서프라이즈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모기가 머리를 들이밀어 무쇠를 뚫은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48년의 설립 역사를 가진 HLB가 신약 개발을 한 지는 16년에 이르렀죠. 16년간 번데기였던 그 고치의 상태로 있었던 회사가 아마 내년 봄에는 나비가 될 것이라고 다들 이제는 인정해 주시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독수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계절이 2번 정도 바뀌면 HLB의 간암치료제는 글로벌 승인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항암제 출시는 오랜 기간 동안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신 HLB 주주들의 자부심이 될 것이며 나아가 한국 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희의 단기적인 목표는 간암치료제로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궁극적인 상대는 질병, 그 중에서도 암입니다. 인류의 더 나은 삶을 위한 HLB의 위대한 여정에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역사가 묻고 생명과학이 답하다입니다. 그 책 속에는 매독균 치료제인 살바르산을 개발한 에를리히가 한 말이 나옵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하려면 돈과 인내심, 창의력 그리고 행운이 필요하다. 신약 개발 과정을 돌아보면 HLB에 딱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시간 신약 개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보다 훨씬 많은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HLB가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산업 사상 결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마일스톤이 될 것이라고 약속드리면서 모든 바이오 기업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